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미디어 협동조합 2만 조합원 달성을 위한 특별 생방송. 국민TV 라디오는 TV 개국을 앞두고 출자를 완료한 조합원 2만 명 시대를 열기 위해 크리스마스 이브인 12월 24일 낮 12시부터 6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을 마련합니다.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 국민TV 건설입니다. 지금 가입해주세요. 또 가입은 했으나 아직 출자를 못하신 분은 지금 주저 말고 참여해주세요. 출자 조합원이 되기 원하는 분은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국민.tv에 들어오셔서 상단 조합원 가입하기를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전화 문의가 필요한 분은 서울 전화 3144-7737, 3144-0933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최동호의 스포츠당. 다시. 최동호의 스포츠당. 이 정도의 그 박진감, 패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네. 당. 당은 이제 파티를 우리는 당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그렇죠? 네. 당. 예. 자, 최동호 씨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개화기부터 말이죠. 일제시대에 이루고 있는 그런, 조선의 체육의 발자취, 그런 근대 체육의 시작,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짚어주고 계신데, 오늘은 수표교 얘기를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 수표교 얘기 들어가기 전에 스포츠 단신 얘기를 좀 하자면은, 추신수 선수가 지금 돈을 엄청 벌게 됐다고 다들 난리치고 있어요. 그죠? 예. 1억 3천만 달러니까 1,370억 원 정도가 되죠. 환율이 지금 많이 떨어져서 그거밖에 안 되는 건데, 예. 한참 좋았을 때로 따지면 지금 거의 그것이 2천억 원에 일어나는 그런 그런데 뭐, 너무 슬퍼할 필요는 없죠. 그냥 갖고 있으면 또 환율이야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그것이 이제 추신수 선수 개인에게 크나큰 기쁨이고, 그리고 뭐 더 나아가서 외화벌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그걸 꼭 뭐 외화벌이라고까지 표현할 필요는 있을까? 저는 뭐 그런 하긴 뭐 그렇긴 해요.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또 근데 추신 선수 얘기 끊으셨으니까 두 가지. 일단은 스카프라스의 그 뛰어난, 대담한 벼랑 끝 전술, 협상력이 대단한 거간꾼이에요, 정말. 네. 그렇죠. 그리고 간이 진짜 배 밖으로 나온 분이에요, 그분은. 류현진, 박찬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일종의 대부라고도 할 수 있죠. 미국에 가가지고 이 계약도 대신해주고 다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데, 류현진 선수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협상 마감 임박해가지고 불과 몇 분 전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던져놓고 버틴 거예요. 근데 무작정 버틴 게 아니라 이분이 워낙 그 메이저리그의 그 산 역사이다 보니까 LA 다저스의 그 돌아가는 사정들을 일종의 빨대를 통해 가지고 적정을 정확하게 알아보고 난 뒤에 버틴 거죠. 정보전의 승리군요. 그죠? 그리고 언론도 갖고 놀아요. 이번에도 텍사스와 이미 일찌감치 접촉을 시작했는데, 텍사스에다가 던져놨죠. 뭐 1억 3천만 달러 아니면 뭐 최소 뭐 1억 2천만 달러라든지 예를 들면, 던져놓고 언론에다가는 뭐 시즌 종료도 하기 전에 추신수 문건은 최소 1억 달러다라고 자기가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버렸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저스나 뉴욕 양키스나 뭐 템파베이나 기타 등등 다 만나면서 텍사스의 마음을 애달게 만들었죠. 텍사스 레인저라는 것은
원래 그 특공대 또는 별동대 뭐 공수부대 뭐 이런 거죠. 예. 레인저라는 이름이 그렇게 그 승계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그 민병대와 비슷한 그 그 별동대죠. 별동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기습전에 능한 그런 그 뭐 용병부대도 아니고 민병대도 아닌 하여튼 그런 특수부대를 얘기한 것이죠. 정규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 용맹을 떨쳤던 그런 그 남북전쟁이나 이럴 때 그 용맹을 떨쳤던 그런 이름을 계승한 텍사스 레인저스. 진짜 텍사스 소떼처럼 대단한 돈이 추신수 선수에게 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추신수 선수를 제외한 국내 프로야구 선수들, 특히 2군 선수들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들입니다. 네. 그 한 사람의 성공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건 좋습니다만 지나치게 이거 갖고 행복감에 도취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것이 참 냉정한 프로의 세계죠. 예. 그러면 도대체 일제시대 때 수표교 다리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우리가 이 수표교 얘기를 뭐 어디에서든 간에 한두 번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역사 또 일제시대 얘기 나올 때 또 이 지금 서울의 옛날 얘기를 할 때에 수표교가 빠지지 않거든요. 이 수표교가 언제 만들어졌냐? 굉장히 오래됐어요. 알고 보니까 조선시대 세종 때 1420년에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600년 전이네요. 예, 그렇죠. 지금의 그 청계천 2가 만들어졌는데 이 목적은 물론 이제 사람이 건너다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이 청계천이 지금과 달리 그 조선 시대에는 홍수가 자주 나고 범람해가지고 피해도 많이 입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를 세워놓고 이 다리의 돌기둥에다가 이 수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한 4개 정도의 그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수표기의 원래 이름은 수중, 물 속에 있는 주석표, 그러니까 기둥주자거든요. 물 속에다가 이 돌기둥을 박아가지고 표식을 해놓는다. 이 정도면 안전,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은 위험, 이 정도면 대피, 이런 걸 이제 알아내기 위해서 이제 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수표교를 좀 알아보니까 뭐 재미있는 사실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서부터 원래 이 서울에 사시던 분들은 수표교 길이라는 길이 있었거든요. 수표교 길. 왜냐면 수표교를 건너가는 길인데, 이 지금 그 명동 성당 앞에 중부경찰서가 있잖아요. 있죠, 이 중부경찰서에 이 과거에 그 영희전이라고, 조선시대 이 태조와 세조의 그 영정을 모시는 사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선시대 왕들은 이제 이 때가 되면, 명절이 되면 영희전에 가가지고 참배를 하는 그런 행사를 마치 요즘 같으면은 그 정치인들이나 고위 관리를 맡게 되는 분들이 그 국립현충원에 가가지고 참배하듯이 이런 의식이 있었었는데 이 경복궁에서 나와가지고 지금 가회동 있죠. 가회동. 경복궁 옆에. 경복궁 가회동으로 빠져서 종로를 거쳐가지고 수표교를 건너서 이 영의정까지 가는 길, 왕의 행차였었기 때문에 이 수표교 길이라고도 과거에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교가 일제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구한말서부터 해서 일제시대 때에는 정치경제적인 의미를 또 갖게 됩니다. 어떤 의미가 있었죠? 이 청계천을 경계를 해가지고, 청계천 북쪽과 남쪽이 서로 다른 세계, 심정적으로는, 이제 구별 짓는, 그런 어떤 그 심정적인 구별을 짓는 그런 경계선이 돼버리죠. 맞아요. 이 충무로 이쪽은 일본인들의, 그리고 종로 이쪽은 조선인들이고. 상권도 달랐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나와바리가 달랐잖아. 그렇죠. 이 나와바리를 구별짓는 경계선이 됐는데, 그 경계선을 이어주는 데가 바로 수표교라 이거죠. 수표교였군요. 그렇군요. 말하자면 판문점에 돌아오지 않는 다리 뭐 이런 것 같아요. 일종의 신사협정의 의미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말씀하신 것처럼 수표교를 건너갈 때에는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것처럼 어떤 비상한 인물을 띄고 건너가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조선시대 때에는 이 수표교가 아주 뜨거운 다리이기도 했었어요. 뜨거운 다리요? 이 뜨거운 가슴을 안고 있는 청춘 남녀들이 우리 오늘 밤 자시에 만나자. 어디서 만날까? 그 수양보들 팔랑거리는 청계천 수표교 밑에서 만나자.
자신이라고 한다면은 밤 11시부터 11시에서 1시 사이에. 사이에. 예. 그때가 딱 좋죠? 예. 그러니 뜨거운 사랑이 불타는 달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 숙종 때 장희빈이라는 여인이 있었죠. 장옥정. 네. 예. 희빈 장씨. 예. 그 대단한 여인이 있었잖아요. 네. 이 시기와 질투가 지나쳐서 결국 파멸로 들어갔지만 이 숙종과 장희빈이 처음 만난 장소가 바로 수표계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태조와 세조의 영정을 모신 그 영의전으로 영의전으로 이 숙종이 이 참배하러 가는 길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수표교를 건널 때에 어슴푸레하게 어여쁜 한눈에 확 띄는 여인을 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그게 바로 장희빈이었습니다. 희빈이었다니 그죠. 장옥정이라고 하는 그런 여염집에. 그래서 궁중에 와가지고 그날 밤 잠을 못 이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측근을 불러서 그 여인이 누구냐 알아봐라. 그리고 가능하면 데리고 오너라. 했는데 다 반대를 했죠 처음에. 이 근본을 알 수 없는 여인은 궁중에 들일 수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도 며칠 밤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이 중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장옥정을 궁중으로 들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설에 의하면 확인되지 않은 얘기지만 일설에 의하면은 이 장옥정이라는 여인이 야심을 품고서 미리 요즘 말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동선 이 수표교기를 알고서 그 자신을 알린 거라고 그래요. 들이댔다는 얘기군요. 예. 근데 그런 사연들은 다르는데 이제 구한말로 들어오면서 신문물, 개화문물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 민중의 삶은 힘들어졌지만 이런 시대의 격변기에는 또 반대로 떼돈을 벌게 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렇겠군요. 새로운 문물을 수입해서 독점한다든지 신문물의 도입과 함께 이 새로운 산업들이 이제 부흥하게 되니까 일찌감치 거기에 눈을 뜨고서 독점권이라든지 사업권을 갖게 돼가지고 조선에도 요즘 말로 치면 재벌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하, 조선시대에도 구한말에도 정주영 또는 이병철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렇게 돼가지고 조선에도 이제 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이 경성에. 뭐죠? 하나는 역시 이 돈 일부이지만 이 돈이 넘치게 되니까 유흥가가 발달하게 되는 거죠. 이 유흥가가 어디에 생겼느냐? 그게 바로 수표교 남단이 지금의 수표동이고요. 을지로 3가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수표교 북단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관철동.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관철동과 수표동에 기생집과 술집이 밀집을 하게 되죠. 돈과 여자와 술과 권력과 음모가 거기에서는 판을 치게 됩니다. 그렇군요. 지금의 강남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그렇죠. 있는. 근데 이 술과 돈과 권력과 여자가 판을 치게 되면 모여드는 인간들이 있죠. 그 온냄새를 맡고서. 건달, 깡패들이 또 몰려들게 됩니다. 아하. 그렇게 되겠군요, 정말. 맞아요. 근데 이 수표동과 이 관철동에 이 술과 돈이 모이게 되는데 그 냄새를 맡고 모여든 이 깡패 조직이 수표교가 가장 용이했어요. 일종의 그 거주지로서. 거주지로서요? 다리 밑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조선 민중들의 삶은 굉장히 처참해지니까 버려지는 아이들도 있고 조실부모한 아이들도 생기고 이런 거지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어디서 지낼까요? 일단 비바람이라도 피하기 위해서는 다리 밑에다가 이 넝마로 천막을 쳐가지고 거기서 집단적인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아니 뭐 다리가 지금 무슨 한강대교처럼 큰 다리도 아닌데. 근데 그 다리 밑에 치고 거기서 일종의 이제 그 당시 말로 오야붕이 제일 좋은 곳에 있고 텐트 원이라고 치고 이 서열에 따라서 텐트 1, 2, 3가 쭉 늘어서게 된 거죠. 힘없는 애들은 저 다리 바깥에 천막을 치기도 하고 그랬겠군요. 근데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조직이 일종의
보호막 역할도 하잖아요. 그렇겠군요. 들어가게 돼 혼자 떠도는 것보다 예. 들어가서 앵벌이를 당하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일종의 조직 속에 들어가가지고 조직 외부로부터는 보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무슨 형님네 식구다 우리가. 예.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되는 그런 거죠. 식으로 네. 그 수표교 밑에 수표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건달 조직들이 생기게 된 거죠. 아 그렇게 생긴 거였군요. 예. 네. 그런데 그 수표교 다리 밑에 건달 출신 중에 유명한 역사적인 인물들이 네. 이게 페이머스가 아니라 노트리어스로 악명을 떨치는. 예 이게 등장하게 됩니다. 네. 예.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두한이 있고요. 네. 그 중에 또 김두한의 친구인 정진영이라고 정진영, 있죠. 예. 같이 수표교 밑에 어려운 생활했던 친구인데 네. 해방 공간에서 좌우 이념으로 갈려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여야 했던 결국은 김두한이 친구 정진영을 죽이게 되죠. 그렇게 되죠. 예. 예. 그리고 그 이전에 또 김창엽이라는 분, 김창엽? 그러니까 이 권투 선수 출신인데 네. 제1회 전주선 이 복싱 선수권 대회 때 수표교 건달로 출전했다가 출전했다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깨진 다음에 예. 그 분기탱천에서 와신상담에서 권투를 배워서 예. 나중에 훌륭한 선수로 자라났던 그렇게 되죠. 그런 선수도 있는데 일단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그 당시에 이 조선의 주목을 대표하는 오야붕은 종로를 누가 잡느냐가 조선의 대표 주목이 됩니다. 종로 상권은 조선 상권이었으니까요. 충무로의 그 황금정, 예. 혼맛지라고 했죠. 본정. 혼맛지는 일본인들의 세상이었지만 예. 종로는 조선인들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초기, 그러니까 1900년대 들어와가지고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 주먹의 세계는 3분할이 됩니다. 황금 분할이었었죠. 어떻게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네네. 구마적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마적은 저 만주 지역을 누비던 네. 일종의 그 무장 강도 집단이라고 보면 되겠죠. 악명을 떨쳤죠. 잔인하기로. 네네. 그래서 주먹이 워낙 세서 마적과 같이 무섭고 두려운 존재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마적인데 원래 이제 그 구마적이라고 있어요. 고희경입니다. 고희경. 예. 그리고 신마적이 있었죠. 네. 신마적은 엄동묵이라는 엄동국 학생이었죠. 보성 전문 출신의 일본 유학까지 갔다 온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트 주목이었네요. 예. 대단한 엘리트였네 그 정도면은. 예. 근데 이 엄동국은 YMCA 학생 조직을 이끌던 학생 깡패였었거든요. 예. 엘리트 깡패가 많네요. 네네. 그리고 하나가 바로 수표교 출신의 이 일명이 쌍칼이라 그러죠. 김기환이라는. 김기환. 예. 그래 칼을 잘 던져갖고 예. 서커스단에서 묘기를 부리기도 했었다고 하는 그렇죠. 쌍칼. 근데 김기환도 우리가 여태까지 많이 말씀드렸던 YMCA 권투부에서 권투를 배웠어요. 아하. 엄동욱도 일본 유학 마치고 와가지고 YMCA 운동부에 들어가서 권투를 배웠고요. 네. 그러니까 YMCA 운동부에도 사실은 운동을 배웠던 깡패들을 많이 배출을 한 겁니다. 애국지세만 배출한 게 아니라 네. 아니, 용인대도 보면 경찰들도 많이 배출했지만 깡패들도 많이 배출했어요. 예. 사실이죠. 예.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김동완의 친구 예. 정진영 예. 이분도 YMCA 권투부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이 3분할이 됐거든요. 네. 이 아주 그 교묘하게 아주 위태로운 평화가 조성이 됐던 구마적과 신마적 그리고 수표교파 쌍칼. 네. 김기환입니다, 분명은. 예. 근데 김기환이 이 호랑이와 자식을 거둬들이게 되죠. 바로 7살, 8살 된 네. 아주 볼 것 없는 길 잃은 어린아이였었는데 네. 덩치도 크고 네. 좀 뭐 쓸만한 것 같아서 네. 걷어들여가지고 수표교 식구로 걷어들입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김두한이었습니다. 김두한. 예. 근데 그 당시에 깡패들이 진출하게 되는 그 직업은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술집 기도 있죠. 네. 술집 기도였었어요. 보디가드. 예, 그러면서 좀 뜯어내는 거죠. 술집의 조장된 질서를 유의해주면서. 예. 그런데, 신문물이 들어오면서 또 새로운 트렌드, 첨단 직업이 하나 더 생기게 됩니다. 뭐죠? 극장이 있죠. 극장. 극장이 이제 하나둘씩 생기게 되는데, 네. 극장 기도가 최신 직업이었었어요. 괜찮겠네. 왜냐면은 폼도 나고 영화도 볼 수 있으면서
청탁이 많이 들어오죠. 청탁도 오빠 좀 보여줘 뭐 등등 해가지고. 그래서 그리고 이 당시 그 조선인들이 많이 가던 우미관. 예, 우미관에 이제 기도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우미관의 기도 주임을 맡게 되면 일종의 종로의 주목으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였었죠. 우미관 터는 지금도 아직 남아있어요. 저 그 YMCA 뒤쪽에 예.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그 김기환이라는 쌍칼이 이제 우미관의 기도 주임을 맡게 된 겁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밤 술 마시고 수표기로 돌아가는데 수표기에서 대형 사건을 칩니다. 원하지는 않았어요, 본인이. 술 마시고 늦게 가는데 일본 경찰이 예. 우연히 시비를 걸게 되죠. 예. 그래서 이 쌍칼이 열받아서 이 일본 경찰을 그 청계천에다 쳐박았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일본 경찰의 수배를 받게 되고 쫓겨나게 되는 몸이 되는 거죠. 당연하게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경성을 떠나면서 자신의 그 대권을 네. 잠시 네. 물려줍니다. 잠시. 누구에게? 김두한에게? 김두한에게 물려줍니다. 이때 김두한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와, 고1인데, 예. 지금 나이로 따지면. 예. 근데 하긴 뭐 그 당시 17이면은, 어른 취급을 받긴 하지만, 그래도 애송인데. 그죠? 애송인데, 이 완력과 뭐 체력이 엄청났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 수표교 대권을 이어받은 김두한이 하나씩 종로를 네. 평정하게 되죠. 군소 조직들을. 예. 그래서 일단 이 신마적의 엄동국도 네. 만만치 않은 사람이었거든요. 네. 원래는 보성 전문 졸업하고 일본 유학 갔다 와가지고 청혼의 꿈을 안고 네. 이 경성에 온 겁니다. 네. 근데 그 당시 대부분의 청년과 마찬가지로 꿈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렇죠. 그런 사회상은 염상섭의 소설, 레디메이드 그렇죠? 인생, 이런 예. 곳에 나오는 배운 것 많고 능력도 많지만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하기 힘든. 예. 그렇죠. 식민지 백성들이 똑똑하기를 원하지 않았었던,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원하지 않았던 그런 일제의 정책에 의해서 그런 그 룸펜들. 예. 그렇죠. 이 양상이 됐던 할수 있는 시기였죠. 건 소장농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기껏해야 면석이 뭐 이런 거. 예.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울고 네. 다시 청춘에 울면서 방황하다가 YMCA 권투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YMCA 이 운동부가 우리는 여태까지 좋은 얘기만 막 들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운동하는 친구들이 좀 이 건들건들하면서 네. 몰려다닌 거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깡패 역할을 한 겁니다. 뭐 여러 명이 몰려다니면서 시장 다니면서 배고프면 밥 먹고 아주머니가 밥값 주세요 하면은 뭐 나중에 네. 우미관에 영화 보러 갔다가 기도 들어가 한판 대판 싸워가지고 그 다음서부터는 우미관도 자동 출입. 이래서 일종의 학생 이 깡패 조직으로 활약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학생이야? 깡패야? 이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건가요? 거기도 학생이야? 깡패야? 어머니인가요? 그런가? 하여튼 뭐. 예. 신마적 엄동욱이 이제 시대에 좌절하고 이 청춘에 울다가 YMCA에서 운동을 하자 네. 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텃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YMCA 조직의 이 오야붕은 이 해악기라는 씨름 선수 출신인데 네. 해악기와 한판 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오호. 해악기를 꺾죠. 네. 그러니까 단번에 YMCA 우두머리로 등장을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 엄동욱 이분도 뭐 대단했다고 그래요. 이 실력, 주먹 실력이. 그래서 네. 뭐 가장 유명한 사건이 국밥집 사건이라고 있습니다. 국밥집 사건. 잠깐요. 예. 국밥집 사건을 듣기 전에 예. 광고 협찬이 있기 때문에 예. 광고 이거 나레이션 해야 됩니다. 예. 네. 이거 아주 중요한 일이죠. 네.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 감귤에 대한 멘트 광고입니다. 이 광고에 의해서 국밥집 사건 그러니까 채널 고정시켜 주시고요. 광고입니다. 제주 강정평화상단 협동조합에서 강정의 특산물인 감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강정의 감귤은 이름이 특별합니다. 언제까지 걷어둘 셈인 감귤. 언제까지 가둬둘 셈인 감귤입니다. 평화수감자 스페셜 에디션 3.0이라 불리는데요. 모든 수익금은 강정마을을 지키는 일과 앞으로 강정마을에 쏟아질 3억 원이 넘는 벌금 폭탄에 대비한 것입니다. 현재 판매가 미진합니다. 평화상단 협동조합에서 소화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 물량이 약 1,500박스에 달합니다. 약 1,500박스에 달합니다. 판매가 늦어지면 추운 날씨로 인해 상품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더 늦기 전에 판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6286-2121 또는 다시 말씀드리면 010-6286-2121 010-6286-2121로 문의하시거나 다음 카페 구럼비아 사랑해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엄동욱과 국밥집 사건. 사건. 그러니까 이 엄동욱이 YMCA 학생 조직의 이제 보스로 등장을 하게 되면서 네.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죠. 이제 종로 일대를 누비고 다니는 겁니다. 네. 누비고 다니다가 어느 날 배가 고프니까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당시로서는 가장 좋은 음식 중에 하나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하여튼. 야, 이제 뉴욕에 무슨 이탈리안 레스토랑도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느낌이었겠죠. 국밥집으로 가자 그러면 예. 형님하고 이제 좋아서 가는. 우리는 몰려간 거죠. 네. 그런데 국밥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저쪽에 한 무리의 젊은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들은 경성제국대학교의 유도부였습니다. 경성제대. 예. 그러면서 경성제대면 그 당시 거의 일본인 학생들이. 그렇죠. 예. 그 일본인이었으니까 유도를. 유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놈들이었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서로 이제 신경을 쓰면서, 조용히 예. 밥을 서로서로 먹고 있었겠죠. 네. 이제 오마에 난다. 너 뭐야? 이런 식으로 이제 시비가 붙어가지고. 예. 대판 패싸움으로 번집니다. 예. 그런데 이 경성제국대학 유도부들을 네. 이 엄동욱, 그러니까 신마적 YMCA 청년들이 네. 개패를 두들겨 팼어요. 그리고 꼼짝을 못하게 당했죠. 네. 그러나 이 경성제국대학 유도부가 일본인들이 이제 이를 갈면서 네. 복수의 날들을 기다립니다. 네. 근데 복수의 방법은 굉장히 비열했어요. 어떻게요? 기습이었죠. 그거는 일본으로서는 당연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그런가요? 예. 너무 비열했습니다. 닌자라는 조직이 왜 있겠습니까? 예. 거긴 기습이 당연한 거고. 예.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도 기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그런 신사도에 익숙해 있는 서양의 방법에 있어서는 그 아주 비열한 거예요. 비열하죠. 예. 그러니까 몇 날, 며칠 어디서 한번 붙자가 아니라. 그냥,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데. 예. 이 YMCA 청년들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가. 네. 그 당시에 그 신문 기록을 보면 유명한 레몬 다방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레몬 다방. 예. 레몬 다방 뒷골목에서 이 YMCA 그러니까 그 청년들이 네. 이 학생 깡패들이 지나가고 기다렸다가 몽둥이를 들고서 또 일본 그 죽도 있죠. 네. 이런 거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뼈가 부러지도록 당합니다. 나쁜 새끼들. 근데 엄동욱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근데 뒤늦게 우리 아이들이 당했다는 소식을 엄동욱이 잠깐, 그러니까 어저께 민주노총을 털다가 실패한 경찰의 모습이랑 딱이네요. 딱이네요. 엉덩이가 없어. 없잖아요. 네. 뒤늦게 소식을 듣게 됐어요. 네. 그래서 그 민주노총 지도부는 그 문자를 날렸죠.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네. 그 파업, 28일 총파업으로 잡고. 근데 엄동욱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혈혈단신 혼자 몸으로 경성제국대학 유도부를 찾아갑니다. 혼자 몸으로. 혼자요? 저게 심정으로 들어간 거죠. 대단하네. 그래서 또 얘기했겠죠. 오마에 난다. 얘기했겠죠. 오마에 난다. 넌 뭐냐? 야, 넌 뭐야? 그러니까. 이거 유도부가 깜짝 놀랐다가, 유도부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자기의 홈코트로 왔으니까, 여러 명이 있었으니까, 네. 엄동욱을 잡으려고 한 거죠. 네. 대결을 벌이는데 엄동욱이 유도부원 20명을 혼자서 네. 매트에 다 꽂았습니다. 일단 손뼉. 20명을? 예. 대단하네. 그 다음에 경성제국대학 유도부와 YMCA 학생부와는 일체의 충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 꼬리를 내린 거죠. 그건 마치 고구려 침략에 실패했었던 당태중이 유언을 남기면서 고구려는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된 거였군요. 네. 절대로 조선 애들 건드리지 말아라. 네. 엄동욱도 이와 같은 유명세를 치르게 되는데 네. 김두한에 등장하니까 어쩔 수가 없잖아요. 하늘 아래 네.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두한과 신마적이 맞붙고 또 김두한과 구마적이 맞붙으면서 네. 김두한이 주목으로 이 종로가 천하통일이 되는 거죠. 주먹 선배들을 이기는군요. 김두한이 예. 주먹으로. 예.
그때 나이가 김도환의 18살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그 무슨 정치 행위나 예. 또는 뭐 기습이나 예. 뭐 이런 걸로 돈이나 이런 걸로 평정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실력으로 평정한 거네요. 실력이었죠. 그리고 네.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할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이 주먹세계의 건달들의 대결은 우리 조선인들끼리의 대결은 네. 몇 날 며칠 우미관 앞에서 보자. 또 관중들을 불러 모으는 거죠. 확인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맨주먹으로 싸우고 난 다음에 맨주먹으로. 예, 승리를 하기 상대방이 피 흘리면서 쓰러지는 것을 보고 승리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상대방이 다쳤으면 백병원으로 보내라 얘들아. 병원까지 후속 조치하는 이것으로서 승리를 확인하는 절차까지 다 있었다. 나름의 룰이죠. 그렇군요. 이런 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일본 애들이 칼 들고 막 이러면은 아주 비열하게 뭐 천시하고 그랬었죠. 그것을. 네, 그랬죠. 그것은 협객이라 그랬었잖아요. 그때는. 예. 협객의 도리가 아니다. 근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약간 이제 불만스러운데 네.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나름의 룰도 있었었고 네. 그랬는데 이제 그 당시에 그 YMC 운동부 출신들에서도 이 건달 세계에 입문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었는데 네. 이 일제 시대에 일본과 우리라는 어떤 이 성과학의 구도에서 네. 이 영웅들을 좀 필요로 하잖아요. 네. 영웅이 좀 있기를 바라고 이러다 보니까 미화된 것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들의 본질은 역시 깡패였었어요. 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또 자기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땀을 흘려서 일한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그 상권 보라고 해봤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돈 요즘 말로 삥 뜯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불한당. 예. 그 한자가 이제 땀, 이건데, 땀을 흘리지 않은 예. 그런 그 무리들, 불한당이 맞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본질이고 다만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는 그야말로 픽션으로 네. 재미를 주기 위해서 좀 의한 협격으로 비춰지게 했지만 네, 네. 본질은 분명히 깡패였었다. 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김도환이 천하통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청계천을 경계를 해가지고 네. 그 하야시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 뭐였지? 선우 이름이? 영빈. 선우 영빈이라고 하는 예. 조선 사람이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하야시라고 해서 뭐 영화를 많이 보게 되니까 일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알고는 있는데 네. 이 하야시 조직의 두목인 이 하야시도 사실은 조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일본 세력을 등에 업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렇죠. 나중에 하야시는 1950년대까지 천수를 누리다가 건축업 등에 종사하다가 그 죽습니다. 예. 예. 아, 그렇게 되는군요. 네네. 예. 예. 일본으로 가거나 그러지 않고 예. 예. 그렇게 돼요. 예. 친일파 청산이 하여튼 거기서도 안 됐군요. 아, 참. 야마도시죠. 아, 예. 그래서 이 수표교와 이 청계천의 의미, 그리고 수표교를 둘러싼 있던 뭐 이 당시의 그 주목세계의 이 히스토리가 이렇게 네. 돌아가게 되는데, 수표교 얘기를 왜 꺼냈냐? 네. 뭐 그 이유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수표교가 나오는 그 유명한 건달 출신 중에도 예. YMCA 그 권투부 출신들이 있었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스포츠라는 것이 그 면학 분위기 조성과 더불어서 그 궁극적으로는 근대 체육의 시작은 그거잖아요. 나라에서 필요한 건강한 정신을 갖고 있는 건강한 육체를 길러낸다. 그러니까 튼튼한 국민을 그렇죠. 만들어내기 위해서 지덕체가 그 합쳐진 예. 그런 인재들을 양성해서 국가 발전에 박차를 가한다. 예. 건강한 노동력을 확보한다. 예. 이런 거였는데 이것이 그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는 삐딱선을 타게 돼갖고 예. 주먹의 세계로 빠지는 한 계기가 되기도 했었고 예. 그것은 엘리트 얘기고 엘리트가 아닌 그런 평민들 같은 경우도 먹고 살 길이 막막한 특히 불우한 어린 시절 고아이거나 아니면 빈곤에 허덕이는 그런 아이들이 수표고 중에서 모이면서 그것이 운동인지 싸움인지 모를 그런 것에 엮여 들어가고 또 그렇게 해서 엘리트 주먹들과 이런 그렇지 않은 주먹들이 만나서 연합을 하기도 하고 경쟁을 하기도 했었던 이곳에는 스포츠와 정치, 경제, 사회가 녹아있는 그런 현실이네요. 그렇죠. 그죠? 다 녹아있죠. 다 녹아있어요. 다 녹아있죠. 예. 그래서 원래 오늘 계획은 이 수표교의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조선체육회와 여운형 선생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잠시 그 예고편만 말씀드릴게요. 네. 다음 주에 네. 그 조선체육회와 여운형. 네. 이제 1919년에 이 3.1운동이 있었잖아요. 네. 이게 3.1운동이
진압이 되죠. 네. 많은 상처를 안게 됩니다. 네, 예. 조선의 민중들과 지식인들이 무력으로 진압. 예.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 이후로 이 조선인의 역량을 좀 더 결집시키기 네. 위해서는 조직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단체들이 생깁니다. 민족 단체들이 체육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이 조선체육회가 그래서 1920년에 만들어지거든요. 네. 1920년대까지는 일종의 그 민족 자주 운동의 일환으로 네. 많은 역할을 하다가 그 당시 대부분의 그 지식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조선체육회 회장들이 1930년 들어가면서 일제 그 파쇼적인 포갑 정치, 식민지 정책이 강화되니까 다 친일로 돌아서 버리죠. 그러면서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네. 일제가. 그러면서 이 조선을 완전 병영 국가로 만들어 버려요. 네. 그러면서 조선인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흥분하게 되는 민족 감정을 자극하는 축구, 야구를 모두 금지시킵니다. 아, 그래서 그래요? 고성 전문이라든지 예를 들면 네. 이 전문대학과 대학교 모든 그 국기 야구 그러니까 축구 야구 팀들, 농구 팀들이 네. 다 해체가 돼 버려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해방 때까지 전조선은 체육뿐만이 아니라 전조선은 암흑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군요. 일본도를 차고 수업 시간에 교사가 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예, 그렇게 되죠. 그게 뭐냐면은 조선의 민족혼을 완전히 말살시키겠다는 뜻이었었거든요. 네. 이름부터 바꿔라, 창씨기망해라. 그리고 조선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일본도 차고서 군대식으로 가리킨다. 네. 그 모든 행사에서는 기미가위를 불러야지 되고 일종의 그 궁성묘배라고 해가지고 네. 일본을 확실에 대한 예우를 갖추는 예식을 갖춰야 되고. 네. 그러니까 2등 시민이지만 2등 시민은 너희들의 가슴속에도 그 일본인 시민으로서의 교육을 시키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건 이제 암흑기가 되죠. 그래서 이 조선체육회의 역대 회장들 이분들도 다 친일로 돌아서 버렸어요. 아하. 뭐 최린 그리고 윤치호 네. 대부분의 이 조선체육회 회장들도 나중엔 전부 다 친일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네. 앞장서서 부역을 하게 되죠. 최린 같은 경우는 참 악덕 친일파였죠. 나중에 악덕 친일로 돌아섭니다, 정말. 네. 조선의 신민이 되자라고 그 일본의 신민이 되자라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잖아요. 윤치호도 말년에 아주 예. 추악하게 변절을 했고요. 예. 인간적으로 보면은 오죽했으면이라는 마음도 있지만 네. 차라리 모든 걸 버리고 시골에 들어가서 조용히 살면 될 건데 그렇죠. 자신이 갖고 있는 부와 명예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욕심에 그렇게 나선 거 아닙니까? 바로 그거예요. 그렇죠? 기득권 내놓을 자신이 있으면은 예. 그 세속의 명예나 이런 것에 대해서 초연하면은 바로 추악한 몰골 보이지 않는 건데 그걸 지키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딱 한 분 네. 돋보이는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몽양 여운형 선생이죠. 자 이러고선 to be continued 이렇게 되는 거죠. 아쉽습니다. 좀만 더 얘기하나요? 예, 하나만 안 했어요. 사진적으로. 예. 모양 여운형 선생을 검색해보면 가장 알려진 사진이 한 장이 있거든요. 이 우통을 벗은 사진이에요. 예. 근데 이 우통을 벗었을 때 그 분이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은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었지만 네. 조선체육회 회장과 조선축구협회 회장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의 이 정서와 예의상으로 조선체육회 회장과 이런 걸 하시는 분이 우통 벗고 사진 찍는 거는 상상을 못하는 시대였었거든요. 그럼요. 중절모에다가 나비 넥타이 메고 예. 정장 해야지. 근데 그분이 네. 그거를 왜 찍었냐면 그 사진이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네. 모든 운동을 다 섭렵했는데 네. 기계 체조까지 잘했거든요. 아, 예. 본인이 직접 기계 체조 교본을 썼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 그 교본 안에 들어가는 사진으로 본인이 우통 벗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 사진이. 대단하신 분이네. 그래서 여운형 검색만 하면 그 사진이 많이 나오게 되죠. 이 정도로 네. 스포츠맨이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이시면서 스포츠인 뭐였다고 스포츠를 장려했고 스포츠인들을 키웠던 또 스포츠 때문에 결국에는 암살을 당했어야만 됐던 그런 지도자인 여운형 선생의 얘기를 다음 주에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To be continued입니다. 지금까지 최동호의 스포츠당 오늘 수표교와 그리고 건달과 스포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오늘 새로 가입해 주신 여러분들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디서부터죠? 여기서부터입니까? 소개를 처음부터 안 예, 오늘 처음부터 안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예. 강서구 화곡동에서 맛돈상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즐거운 파티 해야 되겠네요. 경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서 양74님, 부산 부산진구에서 양이 조심님께서 오셨습니다. 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민메르바님께서 오셨습니다. 대전 유성구 관평동에서 RIMI 리미님 오셨습니다. 또 사는 곳을 밝혀주시지 않으신 이양구님께서 가입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사람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어요. 이 코너 들을수록 중독성 있네요. 예. 과거에 배우 신현준 씨가 장군의 아들에 캐스팅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김두한 역을 하려고 했을 때 본인만 하야시 역할을 하겠다고 나선 덕분에 배역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야시 하니까 갑자기 생각나서요. 핑클님께서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하긴 신현준, 김두한 하기에는 그렇죠. 마스크가 하야시가 딱이네요. 지금 보니까 20대 초반의 신현준이었습니다. 그래도 깡패는 나쁜 놈들이요. 그 딸이 그러는 거요. 누군지 알으시죠? 예, 마피아 대부원님께서. 그렇죠. 김두한. 어디까지나 주목패였고요. 나중에 백색 테러를 자행했던 그런 깡패였습니다. 자, 김명환 위원장 체포한다. 새벽에 나가셨는데, 네, 이 짤방, 말풍선 놀이 하고 있군요. 저는 여기서 새벽에 나가셨는데, 그래? 이라고 썼는데, 예. 애국보수님, 이렇게 그 의견을 남겨주시니 고마운데요. 이왕이면 사실, 그러니까 팩트와 논리로 이렇게 얘기해주세요. 감정몰이 또는 선언적인, 사실 확인이 안 된 선언적인 얘기 갖고서는 저희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예. 앞으로 사실과 논리로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써주시면 좋은 토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귤 말이죠. 이거 평화상단, 강정평화상단 전화번호가 다르다고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구럼기의 사랑의 다음 카페를 검색하시면 더욱 정확한 제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확히 올려주신 전화번호 010-6286-2131 이게 맞군요. 010-6286-2131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노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마지막 나눌 거군요. 그래요. 아이고 참 가슴 아프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